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 아내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의 과세 자료를 확보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통째로 기각되자 부과된 세금의 자료 분석부터 들어간 겁니다. 대전지검은 월성원전 폐쇄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의 자택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원전 수사가 청와대를 향하는 양상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트럼프 캠프와의 계속되는 대선 불복 발언에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I just think it's an embarrassment. 연방 총무청은 바이든 인수위에 대한 급여 지급도 미루고 있습니다. 대선이 끝나자 미국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대규모 유세장과 투표소의 부실한 마스크 착용이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며 수출 물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업체들이 배를 구하지 못해 물건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운 대란의 원인과 대책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아파트 주차장에 공용 콘센트를 이용해 충전을 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전기로 자가 차량을 충전하는 행위, 처벌 대상이 되는지 팩트맨에서 알아봅니다. 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청와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당시 청와대 행정관들 거주지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애초 감사원은 산업자원부 관계자들만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검찰은 청와대, 그러니까 윗선까지 수사를 확대한 겁니다. 여권은 검찰과 감사원이 짜고 정권 흔들기에 나섰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권과 권력기관이 맞서는 형국인데요. 먼저 수사 상황을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수사팀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직원 2명의 집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들은 원전 조기 폐쇄가 결정된 지난 2018년 6월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 중이었습니다. 당시 이들의 직속 상관은 최희봉 산업정책비서관. 검찰은 지난 5일 최 전 비서관이 재직 중인 한국가스공사 사장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월성원전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에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감사 결과가 담긴 7,000쪽 분량의 수사 참고자료와 감사 자료 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수사 참고자료에는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과 산업부 원전정책 관련 실무진 2명,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적시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당초 원전을 한시적으로 가동하자는 실무진의 의견이 백 장관에게 보고된 이후 조기 폐쇄로 바뀐 과정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장관 보고 이후 실무진 의견이 바뀐 것은 맞다면서도 보고 당시 상황은 당사자들만 알고 있어서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압수물 분석 이후 시작될 검찰의 관련자 소환이 어느 선까지 확대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자, 보신 대로 검찰이 수사 속도를 낼 수 있는 건 이 감사원이 넘겨준 방대한 수사 참고 자료 덕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여당은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검찰과 교감 혹은 모종의 음모가 있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는데요. 최 원장은 자료를 검찰로 보내는데 이의를 제기했던 감사위원은 없었다며 오히려 원전 폐쇄 과정에 범죄의 개연성이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월성원전 1호기 검찰 수사를 두고 감사원과 검찰의 사전 교감서를 제기하자 최재형 감사원장은 일상적인 업무 처리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사전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해에 의한 교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 결과에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원전 폐쇄 과정에 범죄 행위가 있었을 개연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추가 수사 여부에 따라서는 범죄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내기로 했고.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조기 폐쇄를 위해 원전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거 아니냐는 질문에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조작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지 여부는 상식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백운규 전 장관이 원전의 한시적 가동의 필요성을 보고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게 너 죽을래라며 중단 지시를 했다는 감사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전에 아셨습니까? 오늘 처음 들으셨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당사자들이 진술이 좀 엇갈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사 참고자료 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국회가 의결하면 공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대전지검이 월성 원전 수사에 속도를 내는 동안 이성윤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수사가 한창입니다. 윤 총장 부인 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막히자 과세 자료부터 확보해 조사 중인데요. 그러면서도 원전 수사의 보복 차원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은우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의 과세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서초세무서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의 세금 자료를 넘겨받은 겁니다. 지난해 6월 이 회사가 열었던 전시회에 기업들이 얼마나 협찬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이 협찬금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을 의식해 기업들이 보험 성격으로 낸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 회사 사무실과 협찬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통째로 기각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증거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고 영장을 집행하면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는 이유를 든 걸로 전해집니다. 김 씨나 회사의 이익과 가치를 침해하면서까지 압수수색을 벌일 만큼 범죄 혐의가 뚜렷한지 의문을 제기한 걸로 풀이됩니다. 윤 총장은 억울함을 호소해왔습니다. 제 처는 작년뿐만이 아니고 벌써 저하고 만나고 결혼하기 한참 전부터 이런 큰 전시들. 법조계 일각에선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수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성과에 대한 조급증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수사는 정치적 고려 없이 원칙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여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할수록 윤 총장의 지지율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오차범위 내지만 여권 후보들까지 제치고 차기 대선 지지율 1위로 올라섰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추미애 장관은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며 윤 총장을 몰아세웠습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국회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작심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의 월성 원전 관련 수사는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은 그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에 의원님이 의심을 하시는 것처럼 정광석화처럼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느낌은 저도 동일하고요. 직접적으로 윤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다면 그냥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 총장이 검찰이라는 갑옷을 입고 검찰을 정치로 뒤덮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윤석열 때리기에 가세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최근의 행보를 이렇게 보면 좀 자숙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우선 가족이나 측근들이 수사를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선 윤 총장이 지금 상황을 즐기고 있다. 정의란 탈을 쓰고 검찰이란 칼을 휘둘러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등의 날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여권의 윤 총장을 향한 총공세는 윤 총장이 야권의 대선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윤 총장이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 총장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중도층, 서울 지역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주머니 돈 쓰듯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늘 국회에선 본인 특활비 때문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지금 뒤로 보이는 이 행사 때 쓰인 돈의 출처가 논란이 됐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소년원 방문 당시
재소자들에게 제공한 햄버거 대금을 특수활동비로 지급한 것 아니냐며 몰아세웠는데 추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조수진 의원이 무조건 의혹 제기를 해서 요즘은 신문과 찌라시가 구분이 안 되는 세상 같아요. 가짜 뉴스를 막 생산하고 팩트 체크를 전혀 하지 않아요. 네,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291만 원이 업무 추진비입니까? 특수활동비입니까? 특수활동비도 아니고 업추비도 아니고요. 그러면 무슨 거죠? 말해야 됩니까?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질문에 답변 좀 해주세요. 네. 아니 어처구니 없어서. 예결위원장이 주의를 줬지만 추 장관은 오히려 야당 의원을 탓했습니다. 추 장관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질의에 답변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품격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뒤늦게 추 장관은 햄버거 대금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직원들이 모은 불우이웃 성금, 기관 운영 경비 등으로 지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특활비 논란은 전직 법무부 장관들에게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오히려 추미애 장관이 자책골을 넣은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조국, 박상기 전 장관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대검에 수사 의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청와대로 향하고 있는 원전 관련 수사 내용 법조팀 최주연 기자와 내막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관련한 검찰 수사 속도가 아주 빨라요. 여기저기서 동시에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네, 검찰의 수사력 크게 이렇게 세 곳으로 집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제성 평가를 담당했었던 한국수력원자력과 평가를 지시했던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이 산업부와 원전 정책을 논의했었던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실 소속의 인물들입니다. 방금 최 기자가 말한 이 청와대를 향한 수사가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검찰이 주목하는 부분 어디입니까? 일단 수사의 쟁점을 정리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2018년에 정부와 청와대가 이 원전을 조기 폐쇄할지 아니면 더 운용하다가 폐쇄할지를 사실 경제성 등을 따져보면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과연 적절했냐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 5일에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최이봉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또 백운규 산업부 장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었습니다. 여기에 최 전 비서관 밑에 있었던 청와대 행정관 2명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된 건데요. 이 수사가 청와대 윗선으로 확대될지가 관심입니다. 이 원전 폐쇄 결정 전 당시 월성 1호기 외벽에 철근이 노출됐다는 글을 청와대 내부망에 올렸었던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과 당시 대통령 경제수석 등도 개입됐는지 검찰이 따져볼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청와대든 산업부든 원전을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한 것 그 자체는 사실 국정의 일환이니까 이 위법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요. 검찰은 무엇을 정확히 잘못했다고 보고 있나요? 일단은 감사원 감사 결과로 추론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이 경제성 평가 전에 조기 폐쇄 방침을 결정했는데 사실상 평가 과정에 개입해서 이 신뢰성을 저해시켰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검찰은 원전이 조기 폐쇄되면서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도 따져볼 걸로 보이는데요. 국고 손실이 얼마나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이 배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앞서 감사원은 에너지 정책을 지휘 감독하는 백 전 장관의 비위라며 이 엄중한 인사 조치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 전 장관의 결정 과정에는 청와대 비서관도 등장을 합니다. 청와대 비서관이 행정관에게 산업부가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올리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국고 등의 손실이 예상되는 결정을 내리도록 청와대 인사가 지시나 혹은 개입을 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화제가 이제 됐던 것이 당시 백운규 장관이 이 원전을 한시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를 한 실무진을 질책을 해서 다시 보고서를 쓰게 했다 이런 진술이 감사원이 들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것도 죄가 됩니까? 사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이 산업부 장관이 업무 이행을 못하는 실무자에게 질책할 겸 이렇게 물은 걸 가지고 죄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의견도 있지만요. 법조계 일각에서는 실무진이 백 전 장관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보고를 한 것인데 백 전 장관이 권한을 남용해서 묵살한 걸로 볼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7,000쪽 분량의 수사 참고 자료 그리고 이 광범위한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아무래도 관련자 소환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최주연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미국이 돌아왔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외국 정상들과 전화 외교를 시작하며 공통적으로 꺼냈다는 말입니다. 대선 승리자는 자신이라고 밝히며 백악관에 있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선을 긋는 거겠죠.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캐나다를 비롯해 유럽 우방국 정상들과 먼저 통화를 했고 이제 한중일이 포함된 동아시아의 첫 통화 상대가 누가 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트럼프를 향한 바이든의 거센 메시지부터 김정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단상에 오른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 인정 거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따끔하게 저격합니다. I just think it's an embarrassment. I think it will not help the president's legacy. 동시에 2명의 대통령이 있을 수 없다며 그의 임기는 내년 1월 20일까지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정권 인수 계획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면서도 추수감사절인 26일까지 최소 일부 강요 자리를 맡을 인사 이름을 올리기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고대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첫 통화 상대로 캐나다와 영국, 독일 등 6개국을 선택한 바이든 당선인은 동맹을 중시하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I'm letting them know that America's back. We're going to be back in the game. It's not American alone. 트럼프 행정부에서 약해진 전통적 동맹 관계를 회복하면서 국제사회의 주도권을 되찾겠다고 강조한 대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인 미국 우선주의는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집에서 첫 폐기 대상으로 꼽혔습니다. 단 국방 예산 삭감으로 전 세계 주둔 미군 재편 가능성과 함께 주한 미군도 그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분석은 여전합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한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선 불복 움직임은 여전하고 동조 세력이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 최고 책임자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공개적으로 트럼프 2기를 언급하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바이든 인수위는 급여도 못 받고 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마스크를 벗고 여유롭게 브리핑을 시작하지만 Good afternoon, everyone. Welcome. 정권 이양을 위해 바이든 당선인 측과 협력하고 있냐는 질의가 나오자 단호한 입장을 보입니다. There will be a smooth transition to a second Trump administration. Right? We're ready. The world is watching what's taking place here. We're going to count all the votes. 해외 정상들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최고 외교 책임자는 트럼프 행정부 2기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겁니다. 절차에 따라 개표를 모두 완료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주장만 반복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는 인정하지 않은 채 신경전이 계속됐습니다. Doesn't President Trump's refusal to concede discredit those efforts? That's ridiculous. You asked a question that is ridiculous. 기관 검토팀 명단을 발표하고 정권 인수 절차를 밟고 있는 바이든 인수위는 트럼프 행정부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에밀리 머피 연방 총무청장은 당선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무공간 등과 함께 제공해야 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밤 늦은 시간까지 우린 이길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를 선언한 뒤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합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70일 남았지만 이 기간 동안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제 에스퍼 국방장관을 경질한 데 이어서 최측근들을 고위직에 앉히고 있는데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에스퍼 장관을 해임한 지 하루 만에 차관 2명과 장관 비서실장이 줄줄이 사임했습니다. 자진 사퇴인지 해임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임기 말 대규모 인사는 이례적입니다. 정책차관 후임에는 육군 준장 출신이자 전 폭스뉴스 해설자 앤서니 테이터가 곧바로 임명됐습니다. 그는 앞서 국방부 차관으로 지명됐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을 테러 지도자, 무슬림으로 지칭한 과거 SNS 글이 논란이 돼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테이터는 대중 강경파이기도 합니다.
We have to deal with China. We will deal with China. Very clearly identifies China and Russia as peer competitors that are trying to take on more totalitarian roles. 국방부 수뇌부가 대거 교체되면서 안보 공백과 함께 돌출 행동도 우려됩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군사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합리적인 에스퍼 장관과 달리 새로 임명된 밀러 장관은 막강한 특수부대 출신이라며 중국에 보다 과격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중국이 바이든 당선인에 대해 축하 인사를 전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我们希望呢，这次大选能够平稳顺利的美国的新一届政府与中方相向而行，秉持不冲突。 트럼프 대통령이 군 주요 요직을 자신의 충성파로 채우면서 대선 불복 이후 만일의 소요 사태에 대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이번 미국 연방 하원 선거에서는 한국계 여성들이 약진했습니다. 순자, 은주, 이미 당선인 명단에 오른 친숙한 이름들인데 여기에 한국계 여성 의원이 한 명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윤수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한자리에 앉아 대담을 나누는 여성. 캘리포니아주 제48선거구에서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미셸 스틸박입니다. 한국명 박은주인 박 당선인은 1975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은 지난 1992년 LA 폭동 사태. 한인타운을 지키려고 총을 든 한인들이 미국 언론에서 폭도로 몰리자 변호사인 남편의 도움으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2006년 캘리포니아 조세형 평국위원과 2014년 오렌지 카운티 이지구 최고 행정 책임자의 한인 최초로 연거푸 당선되면서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습니다. 2년 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3명의 석방을 이끌어낸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Korean American, first generation Korean American went to legal process to coming in here. I really appreciate for the release of 3 Korean Americans from North Korea. 박 당선인은 한인 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에 공을 돌리며 한인 정치인이 더 배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앤디 김, 앞서 당선이 확정된 메릴린 스트링랜드에 이어 미셸 스틸박까지 한국계 3명이 미 하원에 동시 입성한 건 한인 이민사 117년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캘리포니아 제39선거구에서 상대 후보를 1%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는 영김 후보까지 당선된다면 순자, 은주, 영옥 이렇게 한국계 여성 의원 트리오도 탄생하게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네, 바이든 당선인이 해외 정상들과 차례로 통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와는 언제 할지 이 순서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국제부 김민지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청와대도 지금 바이든 당선인과 통화를 시도하고 있습니까? 네, 청와대는 내일 통화하기 위한 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지난 8일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 선언 나흘 만에 첫 인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스가 총리도 내일 통화가 예정돼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 중 바이든 당선인이 어디와 먼저 접촉할지를 놓고 한일이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 미일 관계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아주 민감한 문제겠네요. 그럼 전직 미국 대통령들은 한국과 일본 중에 어디와 먼저 통화를 했습니까? 네, 통상 미국 대통령들이 취임을 하면요. 네. 원래는 일본, 한국 순서로 통화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는 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일본 아베 전 총리 네. 바로 뉴욕 트럼프 타워까지 날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일제 골프 클럽까지 선물을 했습니다. 네, 아베 전 총리 이렇게 공들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힐러리 후보가 당선될 줄 알았다가 뒤바뀌자 급하게 줄을 대기 위해서였다는 건데요. 스가 총리 역시 관방장관 당시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당선인과 친분도 있어 미일 동맹 과시 차원에서 가장 먼저 만나려고 애쓸 걸로 보입니다. 네, 정성스러웠네요. 이번에는 이런 변수도 있잖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수장이 폼페이오인데 바이든 당선인의 당선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도움을 주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폼페이오 국무장관 바이든 당선인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For just saying hi,
I suppose that's not too terribly difficult, but make no mistake about it. We have one president, one secretary of state, one national security team at a time. 네, 민간인의 외국 정보 협상을 금지한 로건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네요. 아직 네. 공식 당선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어제 공화당이 일부러 표 계산 때문에 트럼프 손을 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폼페이오도 정치적 야심 때문에 트럼프 손을 들어주는 걸까요? 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요, 폼페이오 장관 발언을 SNS에 공유를 하면서 이것이 폼페이오가 육사에서 1등을 한 이유라며 아주 추켜 세웠습니다. 과거 캔자스주 상원의원 출마를 권유할 만큼 폼페이오 장관에 대한 신뢰가 두터운데요. 폼페이오 장관, 트럼프 대통령 지지를 기반으로 상원 의원을 넘어서 차기 대권까지 꿈꾸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폼페이오처럼 또 이렇게 포스트 트럼프를 꿈꾸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네, 뭐 다들 짐작하실 텐데요. 바로 펜스 부통령입니다. 지난해 여론조사에서도 공화당 내 차기 대권주자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요. 공화당의 가치 실현에 가장 가깝다 보니 포스트 트럼프로 불리는 겁니다.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딸 이방카는 어떨까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방카는요, 6년 전에 아버지한테 이런 명언을 들었다며 정치적 야망을 좀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If you're going to dream anyway, you might as well dream big. 퍼스트 도터였던 이방카가 백악관 문을 나서도 정치에 입문할지 모른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트럼프가 킹메이커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 괜히 나오는 건 아니군요. 김민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 미국 대선은 120년 만에 최고 투표율도 기록했죠. 그러다 보니 유세장에도 투표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대선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이 넘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뉴욕 유권자들이 사전 투표를 하려고 길게 줄을 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유세에는 마스크 안 쓴 지지자들이 공항 유세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지지자들 사이에 싸움이 격해지자 마스크를 내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백악관 개표 파티에 모인 트럼프 캠프 관계자들도 마스크를 안 쓴 건 마찬가지입니다. 대선이 끝나자 미국에선 어제 하루 20만 명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고 누적 확진자는 1,00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신규 확진자가 1,300배나 많은 겁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마스크 착용을 간청했습니다. It doesn't matter who you voted for, whether you stood, where you stood before Election Day. It doesn't matter your party, your point of view. We could save tens of thousands of lives if everyone would just wear a mask for the next few months. 하지만 올겨울 바이러스 확산세를 막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 긴급 허가를 받고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내년 4월에야 시중에 본격적으로 풀릴 예정으로 상반기까지는 마스크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미 제약회사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예방 효과가 알려지자 각국에서 물량 선점에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도 개별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결과는 없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화이자 백신이 코로나19 예방에 90% 이상 효과가 있다는 중간 발표가 나오기 전부터 세계 각국은 이미 백신 확보에 뛰어들었습니다. 미국은 6억 회분을, 일본도 1억 2천만 회분을 미리 사들였습니다. 유럽연합도 3억 분 구입 계약을 마쳤습니다. 화이자의 내년 공급 목표 13억 회분 가운데 10억 회분, 5억 명이 맞을 수 있는 물량은 계약이 끝난 겁니다. 화이자 백신 소식이 나오자마자 호주, 이탈리아 등은 접종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국민 60%인 3천만 명분 백신 확보를 목표로 하는 정부는 2천만 명분은 제약회사와 개별 협상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아직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 양쪽에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정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개발은 이제 걸음마 단계고
해외 물량 확보전에서조차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상당히 뒤늦은 감이 있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공급할 때 우리는 좀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빨리 서두를 필요가 있다. 그나마 치료제는 상황이 나아 국내 기업 셀트리온은 이르면 올해 안에 치료제를 선보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식당 문을 닫고 빚을 갚으려고 새벽 배달에 나섰던 20대 청년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다리 절단 수술을 받았습니다. 운전자는 만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4차선 도로에 부서진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겁니다. 배달원을 치고도 150m를 역주행한 승용차는 바퀴가 고장난 뒤에야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배달원은 왼쪽 다리를 크게 다쳐 다리 절단 수술을 받았습니다. 피가 일단 너무 많이 나시고 일단 다리 쪽이 크게 많이 다쳤어요. 저희가 이제 육안으로 봐도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승용차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0.171%였습니다. 30대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2병을 마신 뒤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24살 배달원은 식당을 운영하다 최근 사정이 어려워져 가게 문을 닫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식당을 차릴 때 생긴 빚을 스스로 갚으려고 시작했는데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냐고 묻었잖아요.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아직 어린 나이에 다리가 그렇게 집에다 손을 못 벌리고 지 알아서 한 건데. 반복되는 음주 사고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도 신중하게 검토 중입니다. 음주 측정을 실시하여 단속 수치가 나오면 자동으로 시동이 잠기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다만 음주운전자로 낙인 찍히는 등 인권 침해 우려가 있고 개당 200만 원에 이르는 설치와 유지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논란이라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용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잘못으로 꿈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청년 사연 전해드렸는데요. 그런가 하면 이 버스에서 일부러 넘어지거나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뛰어들어 보험금과 합의금을 챙긴 20대 상습범도 있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버스에 올라탄 20대 남성이 출발하자마자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 남성, 다른 버스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급출발도 아닌데 넘어지는 모습이 어설퍼 보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넘어지는 겁니다. 급출발을 했다든가, 급정차를 했다든가, 그럼 내가 인정한 부분이 되거든. 건장한 남자가 노약자도 아니고 그렇게 참 넘어진다는 게 참 너무 황당했어요. 버스에서 넘어졌던 이 남성, 이번에는 호텔 주차장 출구 쪽 화단에 숨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승용차가 나오는 순간 앞쪽으로 달려와 부딪힙니다. 주택가 골목길에서도 서행 중인 차를 향해 갑자기 뛰어듭니다. 모두 20대 김모 씨로 같은 사람입니다. 김 씨는 새벽 4시부터 해운대 유흥가 주변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는 손님이 표적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을 신고하겠다며 운전자를 협박해 3차례에 걸쳐 합의금 35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또 버스 공제조합으로부터 보험금 45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인터넷 도박 자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범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어설픈 연기는 통장 입금 내용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에게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직업이 없는데도 수십만 원씩 입금 기록이 나온 겁니다. 검찰은 김 씨를 보험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열한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자, 일산의 마상. 이 마상이 마음의 상처, 이 줄임말인데 누군지 짐작은 갑니다. 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 때문에 일산 주민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산에 사는 이 김 장관이 이 본인 집은 5억 원이 안 돼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말 때문에 이제 일산 주민들이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네, 먼저 김 장관이 뭐라고 말했는지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5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이 된다. 5억짜리 아파트가 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5억짜리 아파트도 있죠. 수도권에도 아파트가 있는 거고요.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서울 집값이 크게 올라서 5억 원짜리 집이 서울에는 거의 없다는 야당 의원의 추궁을 반박하기 위해 자신이 사는 일산 아파트가 5억 원쯤 된다고 한 건데요. 하지만 김현미 장관의 일산 아파트 한국감정원 시세는 보시는 것처럼 5억 원이 넘습니다. 네, 이 국토부 장관이 본인이 사는 집이 얼마인지 몰랐다는 것도 논란이 됐지만 네. 김 장관이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저 말 때문에 난리가 났다면서요. 네, 김 장관 아파트 주민들은 수도권에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로 오인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주민의 자산 가치를 조롱 내지는 폄하했다면서 규탄 성명문까지 발표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이 공인중개사협회가 국토부 장관이 주는 상은 안 받겠다 이렇게 거부했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매년 11월 11일 부동산 산업의 날 행사 때 장관상을 주는데요. 올해는 국토부 장관상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후보 추천 시간이 너무 촉박했던 것도 있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아쉬움도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기생충 박사로 알려진 이 서민 당국대 교수 오늘 네. 국민의힘을 찾았다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네, 초선 의원 모임 강연에 나서서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정말 정치에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자기 편의 잘못에 대해서도 지적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국민이 민주주의의 주인이 되는 그런 건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거의 민주주의 자체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짓만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최순실 파동이 이번 정부에서 일어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랬으면은 그냥 월급도 안 받고 그런 일을 하다니 정말 좋은 거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영웅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것이고. 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정치 혼수를 두면서 현재 비대위 체제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점수를 10점 만점에 5점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비대위가 있는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존재감을 좀 드러내려면 더 열심히 서 교수가 그동안 정치적 발언은 쭉 해왔지만 네. 이 기생충 연구하는 학자가 어쩌다가 야당에 가서 정치 강의를 하게 됐어요. 제가 서민 교수에게 직접 물어봤는데요. 그 이유를 들어보시죠. 지금 정권을 한번 재집권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미래까지 거덜난다고 생각을 하고 정권 교체를 할 곳은 여기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응원한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응원하러 갔다고 하기에는 많은 말을 했습니다. 네, 정치인들이 기생충 박사에게 정치 조언을 들은 건데요. 야당이 잘하고 있었다면 볼 수 없는 풍경이겠죠. 오늘의 여랑야랑은 슬픈 정치로 정해봤습니다. 네, 이 마땅한 후보도 메신저도 없어서 외부에 기대는 야당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대륙의 스케일은 쇼핑 규모부터 차이가 나나 봅니다. 11월 11일 중국 최대 쇼핑일인 오늘 8억 명이 쇼핑을 했습니다. 아파트 80만 채가 매물로 나왔다는데요. 성혜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광군, 숫자 1이 의미하는 싱글의 서러움을 달래주자는 의미에서 시작해 이제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최대 쇼핑일로 자리매김한 11월 11일. 자정을 넘어서자 진기록들이 쏟아집니다. 지금이 현지 시간으로 새벽 1시에 가까운 시간대인데요. 쇼핑 기간이 더 늘어나면서 작년도 하루 거래액보다 1,000억 위안, 그러니까 17조 원 더 넘게 거래됐습니다. 알리바바는 올해 처음으로 사전 행사 기간을 두고 11월 1일부터 사흘간 추가로 할인 판매했는데 이 때문에 시작과 동시에 판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겁니다. 유명 스타들이 줄지어 참가한 온라인 생방송에는 80만 채에 이르는 집이 최대 1억 6천만 원 할인된 가격으로 나왔고 7折的，发现了这个好的城市的好位置的，就可能打的折扣就会稍微低一点。对，但是一样还是很大的折扣。 신에너지 차량들도 쏟아지고 심지어 반려견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됐습니다. 올해 4배 가까이 급성장한 타오바오의 라이브 방송 사옥에선 오늘 아침부터 호스트들이 모여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全年最低价，全年最低价，这个时间啊，这个时间段来拍我们。 국산 유명 화장품과 스포츠 브랜드도 판매 상위권을 기록하며 일본, 미국에 이어 판매량 3위를 차지했습니다. 알리바바 측은 오늘 자정까지 8억 명의 소비자가 지갑을 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항저우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코로나 때문에 막혔던 수출 물량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기업들 배를 구하지 못해 물건을 못 보내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해운 운임 비용이 최고치를 찍으면서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비상입니다. 선박 대란 현장 조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7년부터 초유로 만든 화장품을 미국 등 50여 개 나라에 수출하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 곽태일 씨. 올해 예상 매출액이 100억 원대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만났습니다. 지난 9월부터 배를 구하지 못해 2개의 큰 계약을 날린 겁니다. 발주는 받았으니까 물건을 생산해서 이 배에 실으면 되겠다라고 해서 물건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배가 완성이 되다 보니까 납비를 이제 2주 이상 못 맞추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바이어가 이제 PO를 캔슬했죠. 손해액이 한 10억 이상. 2개월 만에 배를 겨우 하나 구했지만 언제 떠날지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 수출 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미국 항로 해상 운임이 크게 올랐는데요. 12m 길이의 컨테이너 하나당 3,871달러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대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LG화학은 최근 배를 구하지 못하자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시베리아 횡단 열차로 유럽에 보내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등 연말 특수를 앞둔 삼성전자와 LG전자도 비상입니다. 한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연간 계약을 맺어 당장의 추가 운송료 부담은 없지만 물량을 추가로 보내야 할 경우 큰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운업계는 선박 대란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합니다. 생물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해운 사업도 틀림없이 또 신규 발주가 나와요. 근데 지금 당분간은 이거 배를 지으면 2년 걸리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사이에 확 바뀌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해운 운임이 급등하고 원달러 환율까지 떨어지면서 연말 수출 기업들의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해운업 강국인 우리나라인데 선박 대란이 일어난 이유 무엇일까요? 2017년 한진해운 파산으로 국적선이 줄어들면서 백길이 불안해진 겁니다. 정부도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황규락 기자입니다. 145척의 선박을 보유했던 세계 7위 선사. 우리나라 대표 선사였던 한진해운입니다. 2017년 정부의 지원 중단으로 한진해운이 파산한 뒤 우리나라 국적선사의 적재 능력이 급감했고 수출의 가장 중요한 통로인 미주노선 점유율도 줄었습니다. 미주노선 영업망을 잘 구축을 해놔서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과 계약을 정기적으로 체결했고 큰 어려움이 없었었는데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이제 현재 보고 있는 물류 어려움에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 이런. 외국 대형 선사들은 갈수록 선박 크기를 키워 운임을 낮추고 있습니다. 한진해운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H&M도 초대형 선박을 도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차이가 큽니다. 국적 선사의 경쟁력이 더 커져야 세계 해운 동맹에서 협상력을 발휘하고 국내 기업들은 더 저렴한 운임으로 국적선을 이용하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진해운이라는 방파제가 있음으로써 무역업계들도 운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부는 선박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선사들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도 매월 한 척 이상의 선박을 추가 투입하여 수출 중소기업에 선적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글로벌 선사들이 수익성 높은 중국 노선에 배를 집중 투입하고 있어서 선박 대란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하늘을 나는 택시가 서울 여의도를 날았습니다. 언제쯤 상용화가 될지 이다혜 기자가 보고 왔습니다. 가로 세로 5.6m의 거대한 드론이 서울 여의도 상공으로 떠오릅니다.
헬리콥터처럼 생겼지만 거센 바람도 큰 소음도 없습니다. 미래 교통수단으로 꼽히는 드론 택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안전을 위해 사람 대신 20kg 쌀포대 4개를 싣고 해발 50m에서 여의도 한강공원과 마포대교 일대를 7분간 비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인승급인 이 드론 택시는 성인 남성 2명이 동시에 탈 수 있는데요. 이 드론 택시로 하늘을 날면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 차로 1시간 걸릴 거리를 2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이번 드론 택시는 서울시가 3억 원에 매입한 중국산. 아직은 중국이 드론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정부는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국내 업체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제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데요. 안전성 검증이라든지 그런 관련 제도를 한번 저희가 검토를 다 한 상황이고요. 지금은 사라진 한강 수상택시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합리적인 요금을 책정하는 것도 관건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 11만 원 정도로 예상되지만 2만 원까지 점차 가격을 내린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는 2025년 일부 지역에서 드론 택시 상용화를 목표로 인프라 구축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어차피 우승은 김연경이 뛰는 흥국생명이다. 많은 배구 팬들의 이 예상이 실현되려면 라이벌 GS칼텍스를 꺾어야 하는데요. 10분 만에 매진된 양팀의 빅매치 현장 연결합니다. 염정원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장충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여자 배구 최고의 라이벌전답게 양팀은 서로의 양보 없는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허용 관중이 50%까지 확대되면서 관중들의 응원 열기까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은 열성 배구 팬들은 10분 만에 매진된 엄청난 티켓 경쟁을 뚫었습니다. 부르다가 이번에 오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설레요. 이정현 선수 화이팅! 1라운드에서 패했던 GS칼텍스는 제대로 칼을 갈았습니다. 저희 팀만의 또 팀의 힘이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잘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관중분들이 같이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니까. 하지만 1라운드 전승을 기록한 흥국생명의 전력엔 아직 빈틈이 없습니다. 특히 김연경은 12년 만에 복귀하자마자 1라운드 MVP에 오를 만큼 펄펄 날고 있습니다. GS칼텍스가 또 무너지면 흥국생명의 독주 체제가 더 굳건해집니다. 올 시즌 판도의 분수령이 될 한판, 양보 없는 총력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충체육관에서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가을만 되면 힘을 내는 두산의 뒷심은 올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을 야구를 처음 경험하는 KT의 2연승을 거둔 비결은 승부처에서 드러나는 디테일의 차이였는데요. 이민준 기자가 조목조목 따져봤습니다. 플레이오프 1차전 2대2 동점 상황에서 대주자로 나온 이유찬이 초구 도루에 성공합니다. 피치 아웃까지 하고도 허용한 도루에 KT는 흔들렸습니다. 두산의 번트 작전엔 실패가 없었고 대타 작전까지 완벽히 성공해 결승점을 뽑았습니다. 1차전 기선 제압은 작전 야구에 성공해서 나왔습니다. 반면 KT는 9회 말 번트에 실패하면서 동점 기회를 놓쳤습니다. 두산에는 가을에 더욱 빛나는 해결사들이 있습니다. 2차전에선 베테랑 김재환이었습니다. 올 시즌 홈런 30개, 팀 내 1위지만 큰 거 한 방 대신 3안타 3타점으로 득점 기회마다 해결했습니다. 그야말로 가을 야구에 어울리는 스윙이었습니다. 여기에 6년 연속 가을 야구를 이끄는 김태형 감독의 관록이 더해졌습니다. 위기를 맞아 마운드에 오르고 포수를 따로 부를 때마다 두산은 위기를 넘겼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작전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을만 되면 무서워지는 두산의 DNA. 6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에 이제 1승만 남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겨울로 가는 길목에 늦가을색은 더욱 무르익고 있습니다. 최근 남이섬의 경치인데요. 금세 사라질 가을 풍경 충분히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일교차가 큰 늦가을 날씨인데요.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서요. 낮에는 코트 차림이 좀 덥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는 얇은 옷을 여러 벌 입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기는 날로 바짝 메마르고 있는데요. 강원 동해안 지역은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이고 서울 동부권 지역에도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뿐만이 아니라 도심에서도 화재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최근에는 난방기기 사용이 늘고 있는데요. 전기장판을 이용할 때는 라텍스처럼 불이 잘 붙는 재질의 이불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고요. 주 후반에는 곳곳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원전을 계속 가동할지 중단할지는 전 세계의 고민거리입니다. 현재의 경제성과 미래의 안정성을 사이에 둔 가치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원전 폐쇄가 맞다고 여긴다면 국민에게 솔직히 알리고 어렵더라도 설득하는 게 순리겠죠. 하지만 감사원 조사대로라면 숫자를 조작하고 자료를 은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클로징은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